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오늘 홈에서 열렸던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3대1로 짜릿한 역전승을 하면서 상위권 순위 싸움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전반전 잘 풀리지 않는 경기를 하다가 후반전에 오히려 에즈한테 골을 먹히면서 오늘 경기도 역시 힘든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베르너의 동점골이 나왔고 로메로의 역전골 그리고 손흥민의 쐐기골까지 나오면서 승점 3점을 따낼 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경기도 졌다면 울버햄튼전에 이어서 2연패를 당하는 건데 다행히 승리를 하면서 반등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경기 후에 선수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늘 경기의 승리는 정말 중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복귀했는데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개막전에서는 히샬리송이 원톱으로 나오다가 3경기 동안 골도 없고 어시스트도 없다 보니 4라운드 때서부터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로 꾸준하게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었는데 첼시전에서 팀이 한번 무너지고 난 이후에 계속 연패를 거듭했고 5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하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뉴캐슬전에 손흥민을 좌측 윙포워드로 빼고요. 히샬리송을 원톱으로 배치시켰고 그 경기에서 워낙 경기 결과가 좋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 히샬 원톱, 손흥민 좌측 이런 체제로 굳혀져서 왔었거든요. 그런데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3주에서 4주 아웃이 되니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손흥민 원톱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좀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가 결국 쐐기골을 넣으면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모든 팬들을 좀 즐겁게 해줬습니다. 제가 이전 분석에서 히샬리송 원톱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원톱이 훨씬 더 토트넘에게 있어서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대부분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늘 강조하듯이 9번 스트라이커로 나온다라고 해서 매 경기 골을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골을 넣을 수 없었을 때 과연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좌측과 우측의 공격을 연결시켜주는 플레이메이킹 또는 상대 골키퍼에게 강하게 들어가는 빠른 압박 이런 것들의 공격 기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었는데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었고 기록적으로도 오늘 손흥민 선수의 연계 플레이, 찬스 메이킹 또 공격에서의 위협성은 토트넘에서 단연 발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자료는 공격 시퀀스에서 얼마나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와 티모 베르너가 각각 8번 팀에서 가장 많은 공격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번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정말 톡톡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 관여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격 포인트도 올렸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한 골만 넣고 끝날 상황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1개, 많이는 3개까지 동료들에게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골로 연결이 안 되면서 좀 많은 아쉬움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공이 흘러나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향해 접근을 하고 이때 티모 베르너는 앞을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잡지 않고 바로 원터치로 베르너에게 패스를 해주죠. 이렇게 공을 한번 잡고 주느냐 안 잡고 주느냐가 타이밍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원터치 패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자 보시는 것처럼 베르너에게 이렇게 완벽한 공격 찬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르너가 골키퍼를 제치고 슈팅을 하려다가 결국 골키퍼의 선방에 걸려버리고 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분석을 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또 다른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장면인데요. 클루셉스키의 패스가 손흥민 선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안전하게 공을 잡은 이후에 슈팅을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고 왼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베르너를 발견하죠. 그래서 베르너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베르너의 슈팅이 좀 약하게 가면서 골키퍼 선방에 걸려버리고 말죠.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베르너가 좌측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는데 이게 손흥민 선수한테 연결이 되거든요. 이때 상대 수비가 달라붙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잡지 않고 노룩 원터치 패스로 브레넌 존슨에게 공을 넘겨주죠. 그런데 여기서 아쉽게 브레넌 존슨이 오른발로 슈팅을 가져간 게 너무 골대 밖으로 벗어나 버리면서 이것도 어시스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손흥민 선수의 찬스 메이킹 능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브레넌 존슨의 어시스트로 베르너가 골을 넣었던 장면인데요.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2명을 제끼고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러자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을 노리는 것처럼 전방으로 뛰기 시작하죠.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뛰기 시작하고 수비들의 무게중심도 골대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손흥민은 컷백을 받기 위해서 갑자기 뒤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쪽으로 들어가던 수비들도 다시 바깥쪽으로 돌아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베르너가 뒤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수 한 명이 골 에어리어와 굉장히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패스가 넘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는 골 에어리어와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수비들의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티모 베르너만
반대쪽 골대를 향해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컵백 패스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아무도 이 공을 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완벽한 찬스로 슈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득점 장면에서 브레넌 존슨이 상황을 만든 것이 가장 컸고, 그리고 베르너가 골을 넣은 장면도 굉장히 결정적이기는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또한 골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라는 점이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찬스 메이킹을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번 스트라이커로 나왔다라고 해서 계속 골을 넣을 수는 없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 공격수들에게 득점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개의 어시스트도 적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후반 88분 멋진 쐐기골을 넣으면서 본인이 손톱으로 복귀한 것을 자축하는 골을 넣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골은 상당히 재미있었던 게 전반전에 베르너도 1대1 상황이 있었고 후반전엔 손흥민 선수도 1대1 상황에서 골을 넣었단 말이죠.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골을 넣었고 한 명은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 두 명의 1대1 장면을 동시에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한 명은 왜 골을 넣을 수가 없었고 다른 한 명은 왜 골을 넣을 수밖에 없었는지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으로 좀 재미있는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스카이 스포츠의 기사 일부분을 제가 발췌한 거거든요. 저 중에 재미있는 문장이 손흥민 선수는 베르너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문구예요. 그 정도로 두 선수의 득점 상황이 굉장히 유사했고 한 명은 실수했지만 다른 한 명은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쓴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득점 장면 같이 비교하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의 볼을 받는 트래핑이 굉장히 좋았어요. 또한 베르너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첫 번째 터치가 워낙 좋아서 속도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 키퍼는 과감하게 앞으로 나오기보다는 뒤로 점점 물러서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베르너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지금 페널티 아크에 진입하는 순간 방향을 틀려고 몸이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스톤스 골키퍼가 지금 각도를 좁히려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제자리에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베르너가 만약에 골키퍼를 제치고 싶었다면 좀 더 앞으로 오다가 방향을 틀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거리가 많은데 말이죠. 지금 보시면 골대로부터 페널티킥을 차는 지점까지가 11m, 그리고 이 지점으로부터 페널티 아크까지의 거리가 11m. 그러니까 지금 베르너와 골키퍼의 사이는 거의 11m 정도의 거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벌써 방향을 틀려고 모션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치고 가기 시작하면 골키퍼가 당연히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베르너가 방향을 틀기 시작했을 때 거리가 워낙 있다 보니까 존 스톤스 골키퍼도 보시는 것처럼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베르너가 움직이는 궤적을 따라 골키퍼도 같이 따라 움직이면서 각도를 잡습니다. 이러니까 슈팅을 할 때 다이빙을 하면서 슈퍼 세이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석해보면 베르너가 너무나도 좋은 찬스를 맞이했지만 골키퍼를 제치려고 판단을 해서 방향을 전환한 거리가 키퍼로부터 너무 멀었다. 만약 골키퍼가 자신을 향해서 쇄도하고 있었다면 베르너가 지금처럼 옆으로 크게 돌아서 가도 골키퍼가 역동작에 걸리기 때문에 따라오기가 힘들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존 스톤스 골키퍼는 앞으로 나서기보다는 자리를 지키면서 수비를 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너가 골키퍼하고 너무 먼 거리에서부터 방향을 꺾으면서 골키퍼를 제치려는 걸 보여줬다는 건 골 결정력을 보여줘야 되는 스트라이커로서는 사실 조금 아쉬운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공을 따내면서 전방에 있는 손흥민 쪽을 향해서 패스를 넣어줍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토트넘 선수들이 이렇게 엉켜서 넘어지고 혼전 중이었기 때문에 공이 앞으로 튀어나올 거라고 선수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이 전방으로 오자 손흥민 선수는 반응을 했죠. 그러나 상대 수비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손흥민 선수의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워낙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보다 앞서 나가면서 공의 소유권을 따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슈팅 장면인데요. 존 스톤스 골키퍼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쇄도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때리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박스 바깥쪽에서 넣은 첫 번째 골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이 자책골을 제외하고 넣은 총 골이 52골이거든요. 그 중에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넣은 골이 6골인데 손흥민 선수의 지금 이 골이 그 6번째 골입니다.
그러니까 1대1 찬스에서 넣은 골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결코 쉽지 않은 골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소파스코어에서는 손흥민의 이 슈팅을 xg값 0.20으로 산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 20%짜리 슈팅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어려운 슈팅을 매우 쉽게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지골을 넣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버리는 슈팅이었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기사에서 손흥민은 티모 베르너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확실히 전진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골키퍼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정말 순간적인 판단으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력은 손흥민 선수가 정말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흥민의 득점에서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베르너의 슈팅은 전반 초반에 나왔지만 손흥민의 슈팅은 후반 88분에 나왔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전방 압박을 굉장히 빡세게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런 정확한 슈팅을 이렇게 먼 거리에서 넣을 수 있었다는 점은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디테일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의 감각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는 다른 장면도 있는데요. 클루셉스키가 이 사이로 패스를 넣어주죠. 이 상황에서 공을 잡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논스톱 슈팅을 때립니다. 이게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손흥민 선수의 슈팅 감각이 얼마나 날카로운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긴 하죠.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히샬리송이 원톱으로 나와서 분명 골을 잘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총 10골을 넣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10골 중에 9골이 모두 원터치 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온 패스를 공을 잡지 않고 바로 슈팅을 때려서 넣은 골이 10개 중에 9개란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골도 거의 원터치에 가까운, 그러니까 패스가 날아온 걸 트래핑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슈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원터치에 가까운 슈팅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자신의 앞에 있는 수비를 제쳐서 골을 넣거나 아니면 오늘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것처럼 상당히 낮은 지역에서 패스를 받아서 스피드 경쟁을 이겨낸 다음에 골을 결정지어서 넣는 장면은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볼이 앞쪽으로 튀어나왔을 때 만약 최전방 공격수가 쓰는 이 자리에 손흥민이 아니라 히샬리송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장면이 나오기 힘들었고 결국 이렇게 먼 거리에서 쐐기골을 넣는 장면이 나오기 쉽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섰을 때 속도를 이용한 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섰을 때 최전방에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 베르너나 브레넌 존슨 등에게 찬스를 더 잘 만들어준다 라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섰을 때의 강점, 압박을 할 때 상대 골키퍼에게 굉장한 위협을 준다. 사실 압박 횟수로만 치면 히샬리송도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압박을 들어갈 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골키퍼가 패스 미스를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오늘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전력 질주를 하면서 상대 골키퍼를 압박해서 상대 키퍼의 패스 실수를 많이 유도를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속도감이 있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력이 좀 살아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는 게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브레넌 존슨이 한 이쯤에 교체로 들어갔거든요. 브레넌 존슨, 베르너, 손흥민이 공격을 하니까 토트넘의 공격력이 올라가면서 계속 지금 이렇게 그래프에서 XG 값이 상승을 하고 있고 결국엔 짧은 시간 동안 3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지난 라이브 때 5백을 어떻게 뚫어야 하느냐, 토트넘이 이번 시즌 5백을 쓰는 팀을 상대해서 넣었던 모든 골들을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강조드렸던 게 상대가 수비 라인을 갖추기 전에 골을 넣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의 골이 그런 장면에서 나왔고 베르너의 전반전 1대1도 골은 안 됐지만 거의 골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손흥민, 베르너, 브레넌 존슨 이렇게 3톱이 구성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보고 싶습니다. 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브레넌 존슨이 선발로 나왔을 때는 부진한데 교체로 나왔을 때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클루셉스키를 선발 그리고 브레넌 존슨을 60분대 이후에 교체 투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좀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주장단의 활약이었습니다. 주장인 손흥민 선수 골 넣었고 부주장인 로메로도 골을 넣었고 또 다른 부주장인 메디슨은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단의 활약과 토트넘의 역전승 이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다른 선수는 반더벤하고 비수마였거든요. 반더벤은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스피드를 통해서 장필린 마테타를 완전히 봉쇄했어요. 제가 시간상 경기를 다시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제 기억 속에서 장필린 마테타가 반더벤하고 경합을 했었을 때 뚫어낸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반더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비수마가 오늘 여태까지 좀
아쉬운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는데 굉장히 많은 활동폭 영역을 가져가면서 패스도 많이 뿌려주고, 오늘 기록을 보면 토트넘 전체에서 로메로 다음으로 볼터치를 많이 했거든요. 빌드업 과정에 있어서 계속 관여를 해주면서 팀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많은 힘을 좀 보태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건 벤탄쿠르인데요. 벤탄쿠르가 부상 복귀 이후에 참 폼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실수도 좀 잦고, 오늘 실점 장면도 벤탄쿠르의 패스 미스가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했고, 또 벤탄쿠르가 파울을 범하면서 그 프리킥을 찬 에제가 득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벤탄쿠르의 플레이가 좀 여전히 계속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 빨리 좀 컨디션 끌어올려서 팀에 기여를 하면서 본인도 좀 행복한 축구를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경기는 4위와 5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빌라파크 원정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 홈 경기에서 토트넘이 빌라에게 패배를 했거든요. 다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복수를 해주면서 승점을 2점 차이로 좁혀 팀 이름답게 4위 싸움에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